여유로운 노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 밤이 내리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째서 밤마다 의문의 여인들이 70 넘은 박노인을 몰래 찾아오는 것일까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누군가는 그 집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그날 밤, 집안의 광경은 모두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모진 세상의 손가락질과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확인하시죠. 제 이름은 김민준, 올해 35입니다. 저는 강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본래 닭 우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골목길에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온 마을을 뒤흔드는 이야기 하나가 퍼지면서 평화롭던 분위기는 기묘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을 맨 끝 허름한 집에 홀로 사는 70 넘은 박 할아버지를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낯선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고되게 사셨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하나뿐인 아들은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갔다가 소식이 끊겨 이제는 돌아올 거라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가 새는 지붕과 근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흙벽집에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경계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가끔 박노인은 변변한 이불 하나 없어 보이는데 대체 왜 밤마다 수상한 여자들이 그 집을 들락거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도 했고 누군가 심심해서 지어낸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야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던 몇몇 밤 저는 머리에 수건을 둘러쓴 여인들이 박 할아버지네 집에 반쯤 부서진 살인문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윗동네에 사는 50살 넘은 과부김 여사였고 또 어떤 날은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언뜻 스쳐 지나갔지만 처마 밑에 급히 벗어둔 붉은 구두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을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박 할아버지가 늙어서 주책이라며 여자들을 꿰어낸다고 했고 다른 이는 그 집에 귀신이 씌여 여자들을 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떡집 아주머니는 그 집 앞을 지나다 여자들의 흐느낌과 함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 역시 반신반의하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루는 옆집 김씨 아저씨가 저희 집에 들러 차를 마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범,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한밤중에 젊은 여자 하나, 나이든 여자 하나가 차례로 박노인 집에 들어가더니 새벽녘이 다 돼서야 나오더군. 이게 떳떳하지 못한 짓이 아니고 뭐겠나. 아저씨의 말에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늙음하게 무슨 일이람. 혹시 집에 무슨 좋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멀쩡한 사람들이 뭐하러 밤늦게 그런 데를 찾아가겠니. 어머니의 말씀은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두가 정해진 대로 살아갑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누가 가난하고 허름한 노인의 집을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가겠습니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박 할아버지 댁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일부러 할아버지 댁 근처 냇가로 나가 바람을 쐬었고 그때마다 어둠 속에서 어른거리는 여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마치 죄를 고백하듯 또 무언가를 애원하듯 흐느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문은 면사무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먼 친척 형인 이순경이 저희 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박노인께서 정말 잘못된 일을 하신다면 처벌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헛소문이 퍼지지 않게 진상을 밝혀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순경 형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둠과 사람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부풀려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마을 끝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하는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궁금증에 저와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파출소 경찰들과 방범대원 몇몇이 박 할아버지의 낡은 나무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벌벌 떨며 속삭였습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저 안에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니까요. 한 방범대원이 짜증스럽게 외쳤습니다. 계속 안 열면 강제로 문을 부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둔탁한 소리와 함께 썩은 문짝이 부서져 날아갔고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낡고 해진 갈색 옷을 입은 박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3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김 여사, 나중에야 이름을 알게 된 25살쯤의 젊은 아가씨 서연, 그리고 낯선 얼굴의 한 아주머니는 깡마른 몸에 얼굴이 온통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모두 흙바닥에 주저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찰들과 방범대원들도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순경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왜 한밤중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까? 박 할아버지가 벌벌 떨며 일어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경나리,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젊은 아가씨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70살 노인과 낯선 새 여인, 그리고 한밤중에 허름한 집,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 시선이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소문처럼 사악함이나 욕망이 아닌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깊은 고통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고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눈앞의 광경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허름한 집에 3명의 여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박 할아버지에게로 쏠렸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온갖 크고 작은 사건을 처리해온 베테랑 이순경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서며 방 안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흙바닥에 깔린 해진 멍석, 벽에 임시로 걸어놓은 여자 옷까지 몇 점, 그리고 방금 저녁을 지은 듯 온기가 남은 냄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순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 설명해 보시죠. 어째서 한밤중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집에 있는 겁니까? 박 할아버지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두려움과 고통을 담은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는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경날이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젊었던 서연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작은 집안에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잠시 머물게 해주신 거예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앳된 얼굴에 눈이 퉁퉁 붓고 몸은 깡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머물긴 뭘 머물어. 젊은 애가 왜 하필이면 호랍이 노인네 집에 신세를 진대. 말은 작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박노인을 탓하지 마세요. 처음에 찾아온 건 바로 저예요. 저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분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나중에는 다른 여자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서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고작 그것이었단 말인가? 가난하고 외로운 한 노인이 불행한 여인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니. 제 눈에 비친 박 할아버지의 모습은 세상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추잡한 늙은이가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들어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방범대원이 이 순경을 쳐다보며 고개를 저어 불신을 표했습니다. 하긴 이 세상에 그저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믿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밤에 몰래 찾아오고 울음소리까지 들리는데 누가 다른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순경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됐습니다. 모두 파출소로 가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게 할 순 없습니다. 그 말에 박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굽은 등을 더욱 숙인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에는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떤 이는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으며 또 어떤 이는 추악한 진실이 곧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고소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무리의 맨 뒤를 따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여자들이었을까? 왜 다른 곳이 아닌 박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을까? 혹시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파출소에서 이순경은 조서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박노인 댁에 갔어요. 그분은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가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주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은 낯선 아주머니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도 외면했어요. 밤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김 여사님한테 박노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찾아갔어요. 그분은 저를 비웃지도 내쫓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아직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뻣뻣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누가 못 믿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서연 씨 차례였습니다. 젊은 아가씨는 한참을 망설이며 붉어진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깨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읍내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가진 돈을 전부 사기당하고 나쁜 곳에 팔려갈 뻔했어요.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부모님께 야단 맞을까봐 차마 집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길을 헤매다 박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데려와 밥을 먹여주시고 잠잘 곳을 내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서연 씨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는 사람들이 상상하던 추악함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작은 안식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순경은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상부에 보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박 어르신이 법을 어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만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혼란스러워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적어도 진실의 일부는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는 서연 씨의 울음소리와 김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낡은 집에서 홀로 웅크리고 앉아 불행한 여인들에게 조용히 차를 따라주던 박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세상 쓸모없어 보이던 한 노인이 수많은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이란 언제나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날 밤의 사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대한 비밀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후 박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을 더욱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본래 그런 것일까요? 진실이 밝혀져도 세상의 입방아를 막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서연 씨의 슬픈 얼굴과 박 할아버지의 눈에 서린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 댁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남자 몇몇도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비쩍 마른 닭 몇 마리를 키우시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누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찾아왔고 때로는 감사의 표시로 쌀 한 줌이나 채소 한 다발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서연 씨가 툇마루에 앉아 낡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는 어색하지만 공손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아저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인 뒤 물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었네요? 집에는 왜 안 가요? 서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안 나요. 부모님은 제가 나쁜 남자 따라 집 나간 줄 아세요. 지금 돌아가면 아마 저를 자식 취급도 안 하실 거예요. 박 할아버지께 신세지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막다른 길에 내몰린 모습이 마치 둥지를 잃은 아기 새 같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런 그녀를 거두어 주었다면 그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빛과 은은한 아궁이 연기 냄새. 박 할아버지는 낡은 대나무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이구, 민준 총각. 오랜만이구먼. 어서 들어오게. 저는 자리에 앉았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쌉쌀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그 온기는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건가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말이 없이 마당의 어둠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아득했고 마치 한평생의 세월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총각, 그거 아는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네. 누구나 마음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 하나쯤은 품고 살지. 하지만 그걸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야. 나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그게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더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는 가난한 노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니. 세상에는 부유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문득 가난한 이들이 나누는 정이 부자가 베푸는 돈보다 귀하다는 옛말을 떠올렸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연 씨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는 가난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진심 어린 감사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아들이 집을 나간 후 그는 세상을 등지고 죽은 듯이 살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윗동네 과부 김 여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대뜸 한바탕 울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자식에게 외면당한 사람, 심지어 강에 몸을 던지려 했던 사람까지. 그리고 박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 허름한 집은 쓰러져가는 인생들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수한 선의를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노인이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이야기를 꾸며내고 험담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박 할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자주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썩은 지붕 석가래를 교체하고 흙벽을 바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나무를 자르고 있을 때 예전에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김씨 아저씨가 지나가다 멈춰 서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범, 자네가 저 양반 돕는 거 아주 잘하는 일이야. 박노인 같은 분도 드물지.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집에 있는데 바깥이 시끄러워 달려 나가보니 낯선 남자 몇몇이 옆 동네에서 와 박 할아버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를 찾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등 뒤에 숨어 새파랗게 질린 서연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먼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녀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 씨가 집안 망신을 시켰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떨리는 몸으로 문 앞을 막아서며 쉬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나한테 하시오. 하지만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다치게 할 순 없소. 연약한 노인이 젊은 아가씨를 보호하는 모습에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낯선 남자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이순경이 나타나 상황을 설명하고 서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확인해주자 소동은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서연 씨에게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새 삶을 시작할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박 할아버지 그리고 서연 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의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지만 저 아이 인생은 이제 시작인데 만약 저 아이가 이 낡은 집에만 의지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걸세.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어깨를 떨고 있는 서연 씨를 보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솟아났습니다.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박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것은 이야기는 저를 끌어들였고 저 역시 할아버지가 지키려는 그 소중한 선의를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친척들이 서연 씨를 데리러 왔다가 소동을 피운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소문이 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박 할아버지가 서연 씨를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일부러 붙잡아두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무언가 더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해 세상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편협한 시선이 만들어낸 왜곡된 조각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았지만 세상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서연 씨는 그날 이후 거의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낡은 옷을 조용히 꿰매고 있었는데 슬픔에 잠긴 눈에는 한 점의 생기도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녀를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늙었지만 이 집 안에서야 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지.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나. 저 아이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생 망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순경 형이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이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주민들은 계속 수군거리고 면사무소에서도 확실히 처리하라고 재촉이야. 나는 박 할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라고 믿지만 믿는 것과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지. 뭔가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 잠잠해지지 않을 거고 결국 노인과 저 아가씨 모두 편히 살기 힘들 거야. 형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일 때문에 읍내에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군립병원 의사가 된 준호를 만났습니다. 제가 마을 이야기를 대충 들려주자 준호의 눈빛이 진지해지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좀 알아. 정신적으로 상처받거나 우울증을 앓는 여성들이 많아.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필요할 뿐이야. 만약 그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그분은 웬만한 정신과 의사보다 더 귀한 분이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언제 한번 마을에 놀러와서 박 할아버지를 만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준호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준호가 마을을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그 허름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셨지만 준호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낡은 나무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녹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마을의 많은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들어주셨다고요.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라네.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을 차마 내쫓지 못했을 뿐이야. 자리를 내주고 물 한 잔 따라주며 그저 들어주었지.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어. 나는 그저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는 법이니 포기하지 말게라고 말해줬을 뿐이야. 가난한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게 귀를 빌려주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뿐이었지. 그 말을 듣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분이야. 학위가 있어야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진심으로 들어주는 한 사람이 약보다 더 중요해. 옆에 앉아있던 서연 씨가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저는 사기당하고 버림받아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오직 할아버지만이 손을 내밀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박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 씨의 어깨를 감싸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그저 네가 살아서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는 거야.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의심도 줄어들겠지. 내가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아주머니들을 진찰하고 상담해 줄게. 그분들을 돕는 동시에 박 할아버지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박 할아버지가 버림받은 여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불온한 소굴을 만들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악담에 서연 씨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비난에 익숙해 보였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다는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박 할아버지 자신에게도 세상의 올바른 인정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와 함께 다시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몇 권의 수첩과 간단한 건강검진 도구를 챙겨왔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아주머니들과 직접 대화해 볼 생각이야.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의학적 소견을 덧붙여서 그분들이 정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할아버지께 정신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만드는 거지. 그 말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감격하여 두 눈이 붉어진 채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장 먼저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후 겪었던 외로움, 잠 못 이루던 텅 빈 밤들, 그리고 한때 강에 몸을 던지려 했던 순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그 낯선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고통 속에 살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를 찾아올 때마다 비록 잠시일지라도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가벼운 우울증 증상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준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읍내에서 사기당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밥과 잠자리를 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수첩 위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당신이 스스로 지키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박 할아버지께서 바로 그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알고 보니 박 할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 조용히 해왔던 일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심리치료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의심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그 눈빛은 놀랍도록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거예요. 저희가 꼭 그렇게 만들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눈과 함께 짧게 내뱉은 한마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을 볼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네. 의사인 준호가 마을에 와서 박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지 며칠 후 마을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많았습니다. 저는 편견을 깨는 것이 몇 마디 말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이순경 형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형이 저희 집에 들러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다. 지난번에 우리가 박 할아버지 댁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준호라는 의사의 기록은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어.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헛소문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의의 찬 형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순경 형은 본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박 할아버지처럼 선량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저도 도울게요. 다음 날 이순경은 동료 몇 명과 함께 박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이 아닌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녹음기와 서류를 들고 와 정식으로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김 여사와 다른 여인들은 스스로 찾아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구석에 앉아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을 잃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던 기나긴 외로움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강에 몸을 던지려 했던 순간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은 그저 들어주시기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어요. 밤마다 찾아가 울고 울다 지쳐 잠들곤 했죠.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지만 이건 제 진심입니다. 낯선 아주머니, 기록에는 박행자라는 이름으로 적힌 그녀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수면제를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일까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소박한 이야기들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해서 들어주는 것 말고는 가진 게 없으셨어요. 하지만 바로 그 들어줌이 저에게 아직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요. 서연 씨는 여느 때처럼 수줍어했지만 경찰이 묻자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사기를 당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박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약 아직도 할아버지를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차라리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아직 젊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압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단 한 번도 잘못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밥 한 그릇과 낡은 이불, 그리고 세상의 폭풍우를 피할 곳을 내주셨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경찰관들 중 여럿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순경은 꼼꼼히 모든 것을 기록한 뒤 마침내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면사무소에 정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 앞에 공표하겠습니다. 선량한 분이 더 이상 억울한 의심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박 할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야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이제 마음이 편하구먼. 저는 할아버지의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진 깊은 피로감과 함께 그의 눈 속에서 작게 타오르는 불씨를 보았습니다. 파출소에서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밝혀 박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쪽은 여전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우리 마을을 넘어 옆 동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직접 찾아와 그 허름한 집을 무슨 비밀의 장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한 번은 옆 동네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대문 앞에서 낄낄거리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기가 그 밤마다 여자들이 꼬인다는 집이야. 완전 다 쓰러져가는 돼지우리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하려 했지만 박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게. 민준 총각. 아직 모르니 저러는 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를 가장 많이 의심했던 김씨 아저씨는 이제 스스로 찾아와 장작을 패주고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떡집 아주머니도 내가 잘못했어. 착한 어르신을 욕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불쌍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실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심리학을 전공한 동료 의사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동료 의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의도치 않게 많은 분들에게 심리치료사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학위는 없으시지만 그 진심이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서 공중보건 관련 신문에 기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저 들어줬을 뿐인데 그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헛되지는 않은 게지. 저는 집에 돌아와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곧바로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때로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 진실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 홀로 앉아 있는데 서연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할아버지를 의심한다면 차라리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그 아가씨에게도
놀라운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마치 가난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는 박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단순한 선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많은 굴곡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작은 문 하나가 열렸고 그 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0 넘은 한 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왔던 위대한 일이 있는 저 허름한 집으로 말입니다. 파출소에 공식 조사가 있고 의사 준호와 동료가 약속을 지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작성한 글은 한 건강생활 정보지에 실렸습니다. 여인들 각자의 사연과 의학적 소견이 덧붙여진 글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기사가 실린 지 며칠 만에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는 강가 마을의 73세 노인, 불행한 여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눈길을 끄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사는 할아버지를 꾸밈없이 묘사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집, 깡마른 노인, 가진 것이라곤 묵묵히 들어주는 인내심뿐. 하지만 바로 그 소박함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인생을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하며 할아버지를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버지라 불렀고, 어떤 이는 가난한 노인이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의심했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기사가 마을에 퍼지던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씨 아저씨가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저희 집으로 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범, 이것 좀 보게. 세상 사람들이 박노인 얘기를 쓰고 있어. 이제 우리 마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네. 저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기사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가 직접 보았던 장면들을 그려내는 듯했습니다. 늙었지만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눈빛, 서연 씨의 눈물, 김 여사의 한숨. 그 모든 것이 소문의 왜곡 없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읍내에서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몰려와 박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할아버지 어딨어? 얼굴 좀 보자. 무슨 성인이시길래 이 난리야? 하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소란에 온 마을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연 씨는 겁에 질려 방 안에 숨어 얼굴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비교적 태연하셨고 그저 낡은 문을 조용히 닫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관심은 그의 연약한 삶을 파고드는 또 다른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호롱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건 두렵지 않네. 잘못 아는 게 두려울 뿐이지. 내 평생 험한 소리 듣는 건 익숙하지만 서연이 저 아이나 다른 사람들은 약해서 견디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인터넷에 달린 긍정적인 댓글들과 낯선 사람들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떨리며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네. 하지만 운명은 선한 사람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박 할아버지를 직접 인터뷰하고 집을 촬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와 준호는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응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침묵하면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오랜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동의했습니다. 촬영하는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카메라는 초라한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고 렌즈는 그의 깡마르고 선한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성인도 무엇도 아니오. 나는 그저 가난한 늙은이일 뿐이고 남의 고통을 들을 줄 아는 귀와 아직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뿐이오. 만약 그것이 공로라 불린다면 받겠지만 부디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마시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응원의 댓글을 남겼지만 모든 것이 유명세를 얻기 위한 쇼라고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갈수록 격렬해졌고 온라인에서의 다툼은 현실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론이 들끓던 와중에 저는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박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군에 있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헌신적이기로 유명했지만 아내가 죽고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교직을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천직이 피 속에 있으니 이제는 분필과 칠판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는 게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위로의 말들이 우연이 아니라 한평생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이끌었던 경험에서 나온 지혜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수많은 상처 입은 여인들이 그의 앞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세상에 알려져야 할 과거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야. 그의 과거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우리는 그의 옛 제자들을 찾아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선생이라 불리겠나.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슬픔뿐만 아니라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서연 씨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아드님은 아직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세상에는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잖아요.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눈빛은 작은 위안을 찾은 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늙은 노인과 젊은 아가씨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듯한 이 이야기 뒤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더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박 할아버지는 마을 여인들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야말로 치유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집을 나간 그의 아들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드러나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사가 퍼져나간 이후 우리 마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 허름한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 동정하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까지. 조용히 살던 박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를 놀라게 했고 또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서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박 할아버지에게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저는
서연 씨가 밥을 짓고 옷을 꿰매고 심지어 가녀린 손으로 지붕을 고치는 등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효심 깊은 딸이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거의 웃지 않았지만 박 할아버지 곁에 있을 때면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찾아갔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젠가 아드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는 안 하네. 그 녀석이 집 나간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지. 만약 아직 나를 아버지로 생각했다면 진작에 돌아왔을 게야. 그의 목소리가 메었고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결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인물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딘가 성공한 듯한 분위기의 한 남자가 낡은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박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길을 묻자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를 세우고 제게 다가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박철수 어르신 댁으로 가는 길이 이쪽이 맞습니까? 저는 순간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온 마을이 그의 아들은 소식이 끊겼다고 믿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깊고 슬픈 눈매가 박 할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성민 씨가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박 할아버지는 낡은 대나무 소쿠리를 엮고 계셨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흐릿했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쿠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일어서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성민 씨가 빠르게 다가가 그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 광경에 저와 서연 씨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는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성민 씨가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타지에서 사업하다 빚을 지고 차마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일어섰지만 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에서 아버지 소식을 읽고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늦었지만 꼭 돌아와야만 했어요. 서연 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봉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서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감나무 아래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니 기뻐서요. 하지만 제 처지가 서러워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언제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 씨의 아픔 역시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저는 그저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겠어요. 서연 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기토 이해해 주실 거예요. 라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허름한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나빴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살게 하다니. 이제부터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박 할아버지 부자의 재회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어떤 이는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걸 보니 아비가 유명해진 냄새를 맡고 온 게 틀림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 모진 말에 성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성민 씨는 마을에 머물며 집을 수리하고 살림살이를 새로 들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마치 몇 년은 젊어진 듯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연 씨도 성민 씨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에게 박 할아버지는 은인이자 두 번째 아버지였기에 성민 씨를 친오빠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성민 씨와 차를 마시는데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도시에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집안 체면 깎인다고 반대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행한 여인들과 함께 사는 늙은 아버지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민 씨의 귀화는 큰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 아버지를 지켜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아버지를 등지게 될까? 그리고 연약한 서연 씨는 이 재회한 가족 안에서 굳건한 버팀목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외톨이가 될까? 제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박 할아버지가 호롱불 옆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귀환이 기쁨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만은 아들이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성민 씨가 돌아온 후 며칠간 박 할아버지의 허름한 집에는 전에 없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침이면 성민 씨는 아버지와 함께 지붕을 고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서연 씨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진짜 가족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웃음이 많아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종종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호강을 누리는구나. 하늘이 도우셨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시에서 온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와 박 할아버지의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자와 10살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그들이 성민 씨의 아내와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자는 굳은 얼굴로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성민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며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아내는 남편을 쏘아보더니 다 쓰러져가는 집을 훑어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신문이랑 인터넷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아들 데리고 와봤어요.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박 할아버지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손자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환해지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내 손주로구나. 하지만 여자는 미소 없이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는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고는
방해될까봐 텃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버님이 왜 이런 곳에서 사시는지, 그리고 왜 밤마다 여자들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도는지, 이게 우리 집안 체면에 얼마나 흠집을 내는 일인지 알아요? 그 질문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성민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난처함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소문이랑은 달라. 아버지는 그냥 아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진실을 듣고 싶어요. 제가 나서려던 순간 박 할아버지가 쉬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말게. 다 내 탓이야. 그 여자들이 찾아온 건 나쁜 일 때문이 아니었네. 그저 마음속 괴로움을 털어놓고 울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나는 늙어서 잃을 게 없으니 그냥 들어준 것뿐일세. 여자는 순간 주춤했지만 여전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사에 뭐라고 쓰여 있든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당신 일과 우리 아들 장래에 나쁜 영향이 갈까봐 그것만 걱정돼요. 그 말에 성민 씨가 아내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셔. 세상 평판 때문에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아버지가 수십 년을 이렇게 혼자 사셨어. 당신 눈으로 직접 봐. 그때 아이가 갑자기 박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밤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요?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보다시피 다들 눈물만 남기고 돌아간단다. 그 순수한 대답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 엄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박 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분위기는 온전히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몇 술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성민 씨,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소문 속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여기 시골에 남아 아버님을 모시든가 아니면 도시에 돌아와 당신 일을 계속하든가. 더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성민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저놈도 가정이 있고 앞날이 창창하지. 나 때문에 그르치게 할 수는 없지. 그렇다면 그냥 예전처럼 나 혼자 여기서 살면 되네. 나는 익숙해. 한쪽에 앉아있던 서연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다가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성민 아저씨에게 그런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외로우셨어요. 자식 된 도리, 며느리 된 도리는 함께 짐을 지는 것이지 누군가를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밥상의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서연 씨는 몸을 떨었지만 꿋꿋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시고 갈 곳 없을 때 거두어 주신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또다시 버림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다들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를 뿐이니 부디 서연 씨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저 진심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식사 후 며느리는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성민 씨는 저와 아버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힘드네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가정을 잃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아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박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나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네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만 같았던 재회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들은 효심과 현실의 압박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툇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할아버지가 또다시 혼자가 되신다면 제가 곁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께 목숨을 빚졌으니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은 반드시 혈연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어두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나눈 마음과 감사함으로 맺어진 인연도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에 팽팽했던 식사 이후 박 할아버지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민 씨는 깊은 고뇌에 빠졌고 박 할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으며 서연 씨는 마치 자기 일처럼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는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 날 아침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 안정을 찾으려면 당신이 결단해야 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 험담 속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아요. 당신이 계속 망설이면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 말에 집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성민 씨가 아내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으셔. 연로하신 아버지를 어떻게 모른 척하란 말이야. 아내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살게 내버려둬서 온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아요. 거기서는 전문가들이 돌봐주실 거고 적어도 이런 흉흉한 소문은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양원이라는 두 글자에 박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늙었구나. 내 생각이 맞을 게다. 어디서 산들 무슨 상관이겠냐. 너희들한테 폐만 끼치지 않는다면야. 서연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어디 보내져야 할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고 안식처예요. 만약 누군가 할아버지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짐은 제가 질게요. 저는 할아버지께 목숨을 빚졌으니 제가 남아서 모실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서연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 너는 그냥 신세지고 있는 처지일 뿐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우리 집안일에 감너라 배너라 하지 마. 서연 씨는 몸을 떨었지만 꿋꿋했습니다. 저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밥을 주시고 잠자리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저에게 할아버지는 친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갈등이 박 할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눈은 고통과 감동이 뒤섞인 채 눈물로 그렁거렸습니다. 성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목맨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너무해. 당신은 아버지가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 시선이 무서운 건 알지만 아버지께 남은 게 이 집과 찾아오는 사람들 뿐이라는 걸 생각해봐. 만약 우리가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신다면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기쁨마저 빼앗는 거나 다름없어. 아내는 침묵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론에 대한 공포, 남편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 그것은 요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나 가족의 정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과 헛된 명예에 너무나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날 오후 제가 박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억지로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총각, 나는 평생 험한 소리 듣는데 익숙하지만 내 아들이 걱정일세.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나. 나는 그 녀석이 결국 가장 쉬운 길을 택해서 나를 또다시 버릴까봐 그게 두렵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빛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저는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 곁에는 저희가 있잖아요. 서연 씨도 있고 김 여사님도 있고 할아버지께 도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가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 그리고 여러 장의 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들고 나오자 박 할아버지는 멍하니 바라보다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집어들어 살펴보니 그것은 할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상장과 사진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옛 제자들이 쓴 감사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통의 편지는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그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 씨는 편지 뭉치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오셨군요.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누구도 할아버지를 짐이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그때 성민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본 그는 편지를 집어들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정말 불효자식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 꺼내서 무엇하겠나. 제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킨 놈이 선생 노릇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성민 씨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건 바로 저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을 구하고 계실 동안 저는 아버지를 버리고 살았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 아저씨,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할아버지를 지켜주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잠든 정신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성민 씨가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아내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서서 아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의 작은 집은 수많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호롱불 옆에 앉아 먼 곳을 응시했고 성민 씨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툇마루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며 복잡하지만 굳은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저는 박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거대한 비밀이 막 드러났으며 그것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바꿀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교사였고 많은 제자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론은 또다시 들끓을 것입니다. 감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심하고 과거를 더 파헤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박 할아버지가 그 파도를 또다시 감당할 힘이 남아 있을까요? 낡은 나무 상자 속 편지와 상장이 발견된 이후 박 할아버지 댁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민 씨는 아버지를 더욱 애틋하게 여겼고 서연 씨는 곁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의 아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인들이 찾아와 울거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성민 씨, 난 더 이상 이 꼴 못 봐요. 당신이 아버님을 모시는 건 반대하지 않겠지만 아버님이 계속 저렇게 여자들을 집으로 들이시는 건 안 돼요. 우리에겐 아들도 있고 지켜야 할 집안 체면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부엌 한쪽에서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찻잔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여보, 그분들은 그냥 하소연하러 오는 거야. 생각해봐. 연로하신 아버지가 무슨 다른 일을 하시겠어? 아내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난 몰라요. 이 일을 끝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난 아들 데리고 떠날 테니 당신 혼자 아버님 모시고 사세요. 그 말은 성민 씨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눈이 붉어진 채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다. 내가 늙어서 짐이 되었구나. 나 때문에 너희 가정이 깨진다면 나는 평생 하늘 품고 살 게다. 서연 씨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모든 걸 짊어지려 하세요. 찾아오는 분들은 고통스러워서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분들의 마지막 안식처인데 어떻게 그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론이 두려웠고 서연 씨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단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맑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철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옛 제자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복남이 아니냐? 공부 그만두려던 그 복남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네, 선생님, 접니다. 30년 만에야 다시 찾아뵐 용기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옛 편지 속의 주인공 김복남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거친 손으로 스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집안이 너무 어려워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지요. 선생님께서 밤새 저와 이야기하며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계속하고 취직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평생의 빚을 졌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민 씨는 굳은 채 눈물을 흘렸고 그의 아내는 순간 멈칫하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 씨는 소리내어 흐느꼈습니다. 복남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세상이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을 구하셨다고. 지금 선생님을 찾아오는 저분들도 과거의 저처럼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절망의 끝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의심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는 침묵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교사셨다는 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구하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나. 그저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일세. 그리고 그건 나 자신의 외로움을 잊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지. 복남 씨가 스승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은인이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언론에 나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서 세상이 선생님을 제대로 알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민 씨의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작아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저 집안 체면만 걱정하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그 좋은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의 손등을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너도 잘못한 것 없다. 어떤 아내, 어떤 어머니가 남편과 자식을 걱정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이야. 어찌 피하겠나. 중요한 것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이지. 곁에 있던 성민 씨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구도 아버지를 비난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아버지 편에 서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버리는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년의 응어리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해받고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옛 제자가 찾아와 감사를 표하는 날. 그것은 모든 아버지와 스승이 꿈꾸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박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희미한 호롱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총각,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로써 여한이 없네. 아들이 돌아오고 제자가 돌아오고 내가 도왔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주었으니 내일 당장 죽어도 만족하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할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그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이 허름한 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봐주기만 바랄 뿐이야. 그것만 되면 더는 두려울 게 없네. 텐마루에서는 서연 씨가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깡마른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은 이 노인의 곁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운명이 그녀에게 선물한 또 다른 가족의 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옛 제자 복남 씨가 돌아온 이후 이야기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는 스승을 찾아와 감사만 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 실린 기사는 더 이상 의혹이나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를 구했던 헌신적인 교사가 늙어서도 여전히 불행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퍼져나가자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박 할아버지를 침묵의 치유자라 부르며 존경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유명세를 얻기 위한 조작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들 성민 씨와 서연 씨, 복남 씨,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한창 들끓던 그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할아버지 댁에 들러 함께 장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서연 씨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민준 아저씨,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희미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성민 씨에게 연락하고 할아버지를 국립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아무것도 보답해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옆에 앉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저 깡마른 손을 꽉 잡고 그가 이겨내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인 준호가 직접 할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부전이 심각한 상태야. 연세도 있으시고 입원해서 지켜봐야 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안정이야.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셨고 아픔을 속에만 담아두셨어. 그 말을 듣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정작 그의 버팀목은 누구였을까요?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서연 씨는 거의 병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수건을 갈고 죽을 떠먹이고 할아버지의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성민 씨도 곁을 지키며 때때로 몰래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는 처음 며칠간 거리를 두었지만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서연 씨 사이의 끈끈한 정을 직접 보았고 복남 씨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저와 서연 씨 그리고 그녀만 남았을 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그저 짐이라고만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눈이 멀었었나 봐요.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걸 보니 이제야 알겠어요. 그 어떤 평판도 생명과 가족의 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걸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말에 서연 씨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형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해 주시면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박 할아버지의 입원 소식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험담을 하지 않고 너도 나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귤한 상자를 들고 왔고 김 씨 아저씨는 쌀 몇 킬로그램을, 떡집 아주머니는 서연 씨의 손에 약값에 보태라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렇게 덕을 쌓고 사셨으니 이토록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복남 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상 곁에 앉아 스승에게 자신의 가족과 직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옛날의 자부심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복남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말에 병실 안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성민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거대한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들 때 박 할아버지가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해주고 싶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럽지 않게 살고 서로 진심으로 아끼면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다. 나는 평생 사람들 입이 무서워 외롭게 살았다.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알겠다. 서연 씨가 할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효도할 수 있게 꼭 살아주셔야 해요. 저희를 버리시면 안 돼요. 성민 씨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이제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의 아내도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남편과 함께 아버님을 모실게요.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지만 준호는 당부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퇴원하신 후에는 다시는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지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시험이라고. 병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누구도 더 이상 헛소문의 공포 속에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할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총각,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누명을 벗지도 아들을 다시 보지도 못했을 걸세.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을 테고.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잠든 할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도 이상하게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속에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치유받고 있다는 것을. 거의 한 달간의 입원 끝에 박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서연 씨와 성민 씨, 그리고 며느리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할아버지는 한결 기운을 차렸고 얼굴빛도 좋아졌습니다. 준호가 퇴원해도 좋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잠시 빌려준 휠체어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다니 여한이 없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집에서 기른 채소, 쌀 한 줌, 과일 바구니 등 저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이 어르신께 큰 빚을 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의심했지만 어르신이 병원에 누워 계신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박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저 들어줬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눈에 반짝이는 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허름했던 옛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사람을 불러 지붕을 고치고 문을 새로 달고 벽에 회를 칠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을 겪은 후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는 직접 아버지께 새 옷을 사다 드리고 아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할아버지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큰 가족이 있었구나. 서연 씨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처음 봤을 때의 절망과 공포 대신 믿음과 강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음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언론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가르쳐준 경청의 교훈.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선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할아버지를 교단 없는 스승이라 칭했습니다. 부와 권력, 깊은 지식이 없어도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가르쳐준 분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파출소에 이순경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처음에 저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저도 어르신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 사람 모두가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박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이순경이 잘못한 게 뭐 있나. 그 일 덕분에 나도 더는 숨어 살 수만은 없다는 걸 알게 됐지. 때로는 험한 소문이 진실을 찾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야.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참으로 오묘한 이치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툇마루에 앉아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총각, 그거 아는가? 내가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늘 말했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사람이 된다는 게 참으로 어렵더군.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만 안다면 인생의 고통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게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할아버지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성민 씨는 곧바로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쪼개 시골에 머물며 아버지를 돌보고 남은 시간에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아내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으니 너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하루 일과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도시로 가셔서 사시죠. 거기는 병원도 가깝고 저희가 바로 곁에 있잖아요. 더는 이런 낡은 집에 사실 필요 없어요. 박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여기가 익숙하네. 이 집은 낡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찾아왔던 곳이야. 여기를 떠나면 마치 그들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을 게다. 나는 그냥 여기서 살 테니 너희가 자주 찾아오너라.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그 말을 들은 서연 씨가 덧붙였습니다. 성민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게요. 할아버지는 절대 다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서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친딸을 보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우리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경청의 의미, 노인과 불행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 서로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웃들로부터 박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 전체가 큰 교훈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일에 성민 씨 가족과 서연 씨, 그리고 김 여사님이 모두 모여 향을 피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사상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자식들 곁에서 복을 누리게 됐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아버지처럼 따르는 아이도 있소. 이제 더는 바랄 게 없구려.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 제게 박 할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 귀 기울여주는 마음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칠순이 넘은 노인이 허름한 집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눈을 감는 날, 그는 분명 평온하게 떠날 것이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유산, 바로 사람의 정을 남기고 말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삶은 소박하게 막을 내렸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칠순 넘은 노인이 허름한 집에서 재산도 권력도 없이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나 힘이 아닌 오직 들어주는 마음 하나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청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들을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식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어떤 이들은 그저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해받고 실컷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단순해 보이는 일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애란 물질이 아닌 공감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헛소문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진실과 선의는 결국 증명된다는 것. 어느 사회에나 의심의 눈초리와 모진 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인내심과 믿음을 가진다면 선함은 언젠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저 지켜보며 험담만 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귀 기울여주는 그 순간이 절망에 빠진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에게 가족의 정, 너그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힘이라는 값진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심을 다해 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눈다면 이 세상의 고통과 외로움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비바람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인간애만 간직한다면 그 어디엔가 빛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